안녕하십니까. 더비용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1차 대비 직업상담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볼 위치가 지난번에 우리가 초기 면담의 유형이라든가 면담자의 유형 또는 면담 그 자체의 유형에 대해서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초기 상담에서 많이 쓰이는 9가지 기법도 공부를 했었고요. 또 이제 상담 중기로 들어와서 우리가 늘상 사용하는 그런 기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환원이 뭐지, 또 반응이 무엇인지, 해석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고, 또 라포에 대한 얘기도 좀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 이 시간은 그 내용을 이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교재의 위치는 135페이지가 됩니다. 자, 135페이지 딱 보게 되면 가운데 조금 밑에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용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반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반영과 수용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인 느낌을 그대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영은 대부분 보면 이렇게 어떤 눈이라든가 몸 동작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 그러한 상담 기법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135페이지 그 가운데 좀 위에 보면 반영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반영의 적절성이라든가, 예를 들면 눈빛을 마주치는 거라든가, 고개를 끄덕여 준다든가, 귀를 기울이는 느낌의 어떤 그런 동작을 취한다든가, 추임새, 우리 그런 거 있죠. 그래요, 그렇죠, 이런 우리 말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이제 반영이라고 본다면은, 수용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도 좀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줘.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그런 반영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 말을 충분히 내가 알아듣고 있다라는 거죠. 수용의 의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수용이니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당신의 어떤 뜻, 당신의 진술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해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를, 약간 표면적인 이해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좀 더 깊어지면 뭐가 되죠? 바로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반영을 하고서 그 반영에서 조금 더 나아간 것이 수용이라면, 수용에서는 또 이해를 폭을 좀 더 넓히게 되죠. 이해 폭이 좀 더 넓어져서 그야말로 이심전심 내지는 내가 당신 입장이라도 충분히 당신의 어떤 행동이나 당신의 언어적인 표현이 나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서 객관성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내담자의 마음과 같은 무게로 가는 것을 또 공감이라고 그러거든요. 심파시. 그래서 여러분 말하면 반영, 수용, 공감, 이런 하나의 약간씩의 어떤 차이점을 여러분들 조금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또 이 시간에 배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구조화입니다. 구조화, 스트럭처라고 하는 건데요. 이 상담에 있어서 라포를 빼면 시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또 상담에 있어서 구조화가 없으면 이게 상담인지 그냥 내담자에게 넋두리를 들어주는 그런 신세 타령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런 내용인지 사실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바로 구조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구조화라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13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구조화란 세 번째 줄이니까, 구조화를 통해 내담자는 상담 관계가 합리적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상담이 여행의 한 과정이라면 이러한 구조화는 상담의 어떤 이정표, 로드맵이 된다는 거죠. 또 상담의 과정에 대한 본질이라든가 상담의 목적, 그다음에 또 상담에서 필요한 내담자의 역할과 상담자의 역할, 또 제안의 내용, 행동 규범,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을 우리는 상담의 구조화라고 한다는 거죠. 한 장 넘기셔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담을 진행하면서 시간, 내담자의 행동, 또 절차상의 제안, 상담 목표 등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을 우리는 구조화라고 하고요. 이러한 구조화는 정규적인 구조화와 암시적인 구조화가 있습니다. 정규적인 구조화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정규적 구조화는 내담자에게 상담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적 구조화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상담 시간이라든가, 필요하면 상담 비용, 또 상담 도중에 보여줘야 될 내담자의 어떤 역할, 과제, 수행, 의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일정한 행동에 대해서도 좀 제한을 가하는 그러한 형식의 구조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암시적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내담자로 참석을 했고 상담자가 참여했다면은 상담 관계에서 자동적으로 내담자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고 상담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암시적 구조화라고 합니다. 두 가지 개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구조화의 일반 원칙입니다. 일반 원칙 제가 판서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 불처벌입니다. 불처벌의 원칙. 이건 뭐냐? 비난하지 말자 이거죠. 뭐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질문했을 때 내담자가 좀 질문이 적절하지, 대답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해서 또는 뭐 포커스를 빗나간 좀 생뚱맞은 얘기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또는 뭐 뭐라 그럴까요? 좀 진술이 정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꼬거나 이럴 수 있는 맞자 이거죠. 그래서 불처벌의 원칙. 그러니까 비난의 금지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게 상호 평안의 원칙입니다. 상호 평안의 원칙.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상담 과정에 있으면서 내담자가 뭐 부담감을 느낀다든가 지나치게 긴장감을 주는 그러한 것은 상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담자도 편안해야 되고 상담자도 서로가 좀 편안한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로 좀 배려도 좀 해주고요. 언어 사용도 내담자 수준에 맞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함으로 해서 내담자가 이해하는데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 마지막입니다. 사실 구조화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행동규범의 구조화입니다. 행동규범. 그러니까 행동규범을 정하는 거죠. 상담 도중에 우리가 서로가 좀 조심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시간을 지킨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내담자의 행동 중에서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집단 상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집단 상담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가장 힘든 게 뭐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에요. 이 스마트폰을 뭐 진동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무음으로 한다든가 또 상담 도중에는 전화 받지 않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 이런 게 바로 이제 행동규범의 원칙입니다. 내담자가 상담자의 질문에 대답도 잘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과제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담 일반 이론에서 배웠던 현실요법 같은 경우에는 단기 치료적인 기법이기 때문에 사실 뭐 과제도 부여하거든요. 그런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올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행동규범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구조화의 3원칙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36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구조화의 내용은 시간의 제한의 문제라든가 내담자 행동에 대한 제한 또는 상담자의 역할에 대한 구조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히 136페이지 밑에 보면 내담자 역할의 구조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어느 쪽 137페이지에 보면 총 5개의 내담자가 보여줘야 될 행동 규범에 관한 것들을 얘기해 놨습니다. 뭐 내용은 알 필요 없고 이런 것도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의 행동의 원칙이죠. 이게 말이 어렵습니다. 자의 행동, 이게 뭐냐면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의 의지로 뭔가를 얘기해 줘야 되고 행동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담자에 대한 탐색이 가능한 거니까 스스로 자신의 습관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감정의 세계라든가 뭐 풀지 못한 어떤 그런 무의식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자의적으로 표현하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난 회피의 원칙.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호 편안하기 위해서니까. 그러니까 비난이 뭐냐면 내담자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다가도 자기 탓이 아니라 누구 탓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특정 인물을 비난하거나 자기 행동에 대한 어떤 책임 회피성, 그런 발언하는 것을 조금은 자제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 책임 소재의 원칙이라고 해서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내담자나 상담자나 특히 내담자가 또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책임성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감정 자유의 원칙, 뭐 이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과거 탐색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거의 어떤 경험치라든가 스키마 또는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상담자가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은 이렇게 자기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는 이런 원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구조화의 전체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이 구조화 관련된 3원칙뿐만 아니라 구조화 자체에 대한 개념, 구조화의 종류, 또 구조화에 있어서의 내담자와 상담자의 역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반드시 풍부한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환은은 바꾸어 말하긴 하지만 바꾸어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인지적인 측면을 바꿔줘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교재 138페이지 상단 검은 부분에 제가 한 번 더 강조해 놨어요. 여러분 찾으셨나요? 느낌의 반영과 화면의 차이점. 이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느낌의 반영은 정서적인 것이다. 화면은 인지적인 것이다. 제가 이렇게 딱 간단하게 딱 해놨는데 그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 경청입니다. 뭐 경청 우리가 뭐 한자말이긴 하지만 뭐 경청을 못 알아듣는 분 안 계시겠죠. 그죠? 들어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게 뭐 수용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경청은 또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경청이라는 게 단어만큼 그렇게 상담 장면에서 쉽지 않아요. 왜냐면 경청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경청이 아니고요. 상담에 있어서의 경청은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선택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상담에서 말하는 경청은 이런 선택적 경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들어주되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담에 의미가 있는 것들만 듣는 것을 우리가 선택적 경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해줘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명료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명료하 말 그대로 어떤 말 중에 모호하거나 뜻을 알아먹기 좀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질문을 통해서 그 뜻을 정확하게 의미를 정확하게 개념 잡는 것을 우리가 명료하라고 합니다. 명료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상담 저 뒤편에 가보면 내담자의 정보 및 행동 다루기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뭐 이렇게 내담자가 쓰는 단어가 뭐 사람들이 뭐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보통 내보고 뭐 어떻다고 얘기해요. 할 때 그 사람이라는 게 특정화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어요. 그죠? 사람들은 나보고 좀 게으르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러냐는 거죠. 친구가, 부모가, 가족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좀 정확하게 뜻을 잡아 나가는 것을 우리는 명료하라고 합니다. 하하,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직면 나왔네요. 역시 별표 3개, 4개, 5개. 행강편 쫙 끄세요. 직면.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직면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맞닥뜨려서 도전케 하는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 더 그 얘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도 보면 직면이란 문제를 있는 그대로 확인시켜주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고 맞닥뜨리고 도전하게끔 하는 기법이라고 그랬죠. 이거 1차, 2차 약방의 감초입니다. 꼭 외워주시고요. 해석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 이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해석의 수준이라든가 해석의 제시 형태 같은 경우에는 매우 좀 유동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1차 시험에 나오기에는 좀 힘들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140페이지에 상담자의 자기개방 제가 전 시간에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자기 노출, 자기 진술 그거 한번 참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자, 질문이야말로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툴이죠. 수단입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진술하고 응답해주고 그죠? 피드백 해주고 이런 것이니까 질문이 참 중요한데 질문의 종류를 크게 우리가 나눠서 개방적 질문과 폐쇄적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1차, 2차에서 늘 나오는 문제니까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방적 질문은 질문의 범위가 포괄적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방적 질문과 폐쇄적 질문의 차이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폐쇄적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제가 폐쇄적 질문으로 예를 이런 겁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침 반찬으로 찌개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침 반찬으로 뭐 오늘 점심때 메뉴로 생선구이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답변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어떤 정보가 별로 안 오죠. 근데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개방적 질문입니다. 점심 메뉴로 생선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생선을 좋아한다면, 그죠? 어떤 생선을 좋아하는지 또는 무슨 이유로 고등어 조림이나 고등어 찌개를 좋아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고등어 찌개 또는 생선찌개에 어떤 면이 좋아서 선생님께서는 늘 점심때 이렇게 찌개 종류를 드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예,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없죠. 뭐 고등어는 어떠하니까 맛있어서 내가 한다. 또 뭐 갈치조림은 어떠해서 내가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방적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내가 같이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개방적 질문이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질문의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내담자가 말을 많이 하게 하고 또 내담자에게 모든 반응의 길을 터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해줘서 내담자의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이 되겠고 또 내담자로 하여금 보다 시야를 넓히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바람직한 촉진 관계를 열어놓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폐쇄적 질문보다는 개방적 질문이 훨씬 더 정보 지향적이긴 하죠. 그리고 또 내담자에게 좀 덜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폐쇄적 질문은 범위가 좁고 한정되어 있고 특정한 답변, 예, 아니요, 이거다, 저거다, 뭐 이렇게 양자택일과 같은 이런 것이니까 내담자에게 상당히 부담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야를 좁게 하죠. 그거 아니면 이것, 이런 식의 어떤 단점이 발생해서 바람직하고 상담의 촉진적인 관계를 다치게 하는 또는 조금은 깝깝하게 만드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 그래서 개방적 질문과 폐쇄적 질문의 장단점 비교하라 이런 거 1차도 마찬가지지만 2차도 잘 나온다. 1차에서는 뭐예요? 다음 중 개방적 질문의 특징을 나열한 것이다. 거리가 먼 것은 얼마든지 알 수 있겠죠. 또 실제 그렇게 출제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41페이지에 좀 뜬금없이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141페이지 가운데 조금 위에 보면 반가로 나가 있습니다. 면접 중에 내담자가 질문하는 영역. 뭐 사실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기출문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상담 도중에 내담자가 주로 어떤 문제에 관련해서 자기의 문제를 진술하고 질문하는가 그거와 거리가 먼 것 이렇게 시험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좀 가까운 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참 궁금해한다는 거죠.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궁금해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거냐? 나는 이런데 정말 이쪽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이러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겠죠. 그런 얘기가 있겠고 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상담자에게 대뜸 물어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또 선생님은 그때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물어보죠. 예. 그 다음에 알고 싶은 정보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또 질문하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상담 도중에 내담자가 늘 물어보고 궁금해하는 것들이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상담자가 준비를 해두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상담자는 무조건 질문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상담자도 때로는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강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왜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거 한 판서에다 한번 써볼게요. 이 왜라는 질문은 참 마법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 왜라는 질문이 가장 완벽한 질문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왜 영어로 why 그죠? 이게 뭐냐? 도대체 왜? 이 왜라는 질문 말이죠. 얼마만큼 효과적이냐면 우리 아이들 꼬마 아이들이 가장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아빠 바닷물이 왜 파래? 왜 파래라고? 하늘이 파래서 비쳐서 그런 거야. 그럼 애들 그 다음에 질문이 뭐죠? 그럼 하늘은 또 왜 파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산소가 많아서 그래. 산소가 왜 많아서 파래? 계속 왜라고 묻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굉장히 쉽죠. 왜라는 것은 완벽하게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자꾸 물으면 아빠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아이 몰라 임마. 네가 나중에 커서 알아봐. 화를 벌컥 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왜라는 질문이 그만큼 내담자 답변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나 정보는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죠? 막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은 굉장히 탐색적인 어떤 질문이긴 하지만 내담자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이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뭐 왜라는 말도 때로는 쓸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2페이지에 침묵의 처리입니다. 침묵. 참 상담 도중에 침묵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데 요건 좀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요약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약이 있는데요. 142페이지에 침묵과 관련해서는 저항의 처리라고 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까만 부분 있죠. 그죠? 요 부분 뭐 상담관계에 재점검 해본다든가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재조정한다든가 또는 내담자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저항의 의미를 빨리 파악을 해야만 침묵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번 더 뒤에서 얘기할게요. 143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상담자가 부딪힐 수 있는 상담 과정상의 문제들. 이게 정말 여러분들 뭐 기법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나름대로 라포도 형성되어 있고 구조화도 잘 되어 있는 상담을 진행하다가도 느닷없이 상담자를 당혹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닥칩니다. 첫 번째, 충고해야 될 상황입니다. 조언이라 그러죠. 어드바이스. 충고입니다. 충고. 우리가 뭐 충고,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조언 또는 영어로 하면 어드바이스인데, 조언 그러면 좀 괜찮은데 충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부담스럽죠. 받아들이는 내담자도 그렇고 해야 되는 상담자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언은 문제 해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내담자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4페이지 보시게 되면 위에서 5번째 줄에 제가 그렇게 놨어요. 조언의 예비 절차.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조언, 충고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하다냐면 예비 절차가 필요해요. 예비 절차. 그러니까 어떤 조짐을 딱 만들어 가지고 예비 절차를 거쳐서 해야만 내담자의 어떤 저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항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죠. 뭐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내담자 입에서 먼저 조언을 요청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어떤 막다른 골목으로 좀 간다라는 느낌이 딱 들게 해놓고 어느 틈엔가 내담자 그 얘기 하죠. 그러면 상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담 선생님이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한번 도움 좀 주세요. 이런 말이 딱 나오게끔 만들어 놔놓고 슬그머니 그죠? 못 이기는 척 조언을 해줘야 이게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비적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상담 기법 중에서 유일하게 예비적 절차를 필요로 하는 기법이 뭐냐? 조언, 충고, 어드바이스라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도 나와요. 144페이지 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언제 해주는 게 제일 좋으냐? 이런 거예요. 언제 제일 좋으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가운데 다에 보면은 뭐 내담자가 조언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을 때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들어볼게요. 뭐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담자에게 조언을 했는데 내담자가 그 조언에 대해서 좀 덜 만족스러워. 딱 땡기지 않나 봐요. 그럴 때 좀 기다려주면서 부가적인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죠? 그리고 조언은 구체적이고 또 간단하고 이래야 좀 효과적인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간단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으로 조언을 해줘라. 이러면 조언의 효과가 클 것이다. 이런 부분이요. 최근에는 조언에 관한 문제가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초창기 때는 안 나왔는데 나온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자발적 내담자와의 상담할 때도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의뢰되어 온 내담자 있죠. 정말 힘들죠. 뭐 끌려왔으니까 엄마가 대신 막 보내서 왔으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오자마자 막 상담자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죠. 눈 감고 있거나 고개 숙이고 있거나 스마트폰 하거나 아니면은 뭐 물어보면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네, 아니요, 네 이렇게만 얘기해요. 특히 청소년 상담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 덩어리 식은땀 막 납니다. 너 상담 받기 싫어? 그럼 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상담자가 그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떤 그 상담 기법에서 배웠던 라포 형성부터 차근차근 풀어 나가야겠지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쫙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145페이지 아주 기막힌 말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거예요. 145. 뭐 의뢰되어 왔든 끌려왔든 누군가의 부탁으로 왔든 굉장히 상담의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 보세요. 상담자는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행동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멋있죠? 그러니까 네가 막 저항을 하고 청소년이 상담받기 싫다고 막 이렇게 어떤 좀 생뚱맞은 행동을 해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 상담자인 나는 너와의 상담을 꼭 성공시키고야 말겠다. 또는 반드시 너와 나는 상담 관계를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 같은 것을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딱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양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뭐 상담하기 싫으면 가라? 그러면
언제 돈 벌어요? 상담해서 돈 버는 건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자발적 상담자를 대하는 뭐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그냥 나는 꼭 너를 상담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146페이지에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하나 있죠. 상담 도중에 침묵입니다. 말 잘하다가 갑자기 탁 말 멈춘다든가 딴짓 한다든가, 그죠? 그건 싫어요. 뭐 말 안 해버리면 참 힘들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바로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침묵의 의미, 그 가에서 사까지 있죠, 여러분들. 그 책 교재, 뭐 침묵은 상담자에 대한 어떤 척대감이나 저항에서 혹은 불안 때문에 온다. 그 다음에 생각이 바닥나서 온다. 막 쭉 얘기가 있는데 그거 한번 꼭 읽어주시고요. 이 교재에 참조하세요, 이거. 그 다음에 그 까만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기출문제 잘 나오는 내용인데 한 번 더 제가 강조 드릴게요. 왜 사람이 침묵하냐면 첫 번째, 사고 중단입니다. 왜 그런 경우 있거든요. 막 상담하다가 제가 이제 그 고용센터에서도 이제 이렇게 실업급여 쪽은 아니고 제가 이제 심층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가다 보면 뭐 좀 얘기 좀 하다가 본인 얘기가 좀 깊이 들어가면 에이 됐어요. 뭐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 얘기는 나도 뭐 가슴 아프니까 하지 맙시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침묵이 딱 찾아온단 말이야. 이때 저도 참 곤란해집니다. 그거 하기 싫다 이거죠. 사고 중지를 딱 해버립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적대감이라든가 또 어떤 적대감, 어떤 저항이냐. 에이, 당신 보니까 내 문제를 풀만한 전문가가 아니야. 이런 생각 내담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자가 왜 전문가가 돼야 되냐면 내담자도 눈치 빠르잖아요. 몇 마디 딱 해보면 이 사람이 에이, 별로 이 문제에 상담 안 해봤구나. 초짜구나. 이러면은 자기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침묵해버립니다. 시간만 가기를 기다려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다음 또 혼돈으로 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상담자가 잘못한 경우예요. 어떠냐면 애매모호한 말을 사용한 거예요. 뜻이 명확하지 않는 걸. 그러니까 내담자가 일시적으로 헷갈리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지?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쓰는 용어가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고 전문 용어로 섞어서 버리면 내담자가 혼란스러워지면서 갑자기 침묵해버립니다. 이건 상담자가 고쳐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탐색을 위한 침묵과 피로회복을 위한 침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탐색을 위한 것은 뭐냐면 좋은 거예요. 아주 건강한 침묵입니다. 왜냐하면 내담자가 뭔가를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담자가 좀 생각해보는 거예요. 잠깐만요 하는 상태에서 막 머리를 굴려보는 거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선택을 위한 탐색, 또 탐색을 위한 선택, 이런 어떤 내용들이죠. 우리가 조금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로회복을 위한 침묵도 있을 수 있어요. 막 내담자가 막 자기 감정에 대한 얘기를 막 하다 보면 피곤해지잖아요. 우리가 투수들도 보면 축구 하다가 홈런 탁 맞으면은 갑자기 자기 그라운드 한 바퀴 뺑 돕니다. 이렇게 마운드를 이렇게 놓으면서 호흡 조절을 좀 탁 하고, 그죠? 모자도 한번 탁 바로 써보고. 왜요? 조금 전에 큰 거 한 방 맞았잖아요. 그 감정 처리가 안 되고 또 던지면 또 맞아요. 백투백이란가요? 백투백 홈런인가요? 제가 발음이 좀 안 되네요. 백투백. 연속 막 홈런 맞고 그러는 건 감정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자식이 말이야, 내 공을 쳤어? 한번 또 쳐봐. 또 던진다는 거죠. 똑같이 한가운데로. 그러면 여지없이 또 맞죠.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막 하고 나서 좀 피로해지면 좀 잠깐 쉬었다가 기다렸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차분한 상담이 이어지는, 이러한 상태에서 침묵은 기다려줘야죠.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침묵에 대한 상담자의 반응이라고 그래서 뭐 내담자가 침묵한다고 해서 막 상담자가 초조해하거나 당황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고요. 오로지 좀 기다려주는 게 참 중요해요. 먼저 얘기하면 주도권을 뺏겨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얘기했고, 그 다음 다에 보면은 뭐 내담자의 어떤 무언의 어떤 반응을 좀 이렇게 기다려주면서 또 상담자가 또 이렇게 경청도 해주고 눈도 마주쳐주고, 그죠? 당신의 침묵을 내가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고 이해도 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상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시면 글쎄요, 뭐 구인 구직 딱 매칭해주는 그런 취업 알선은 정도의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 직업 상담사는 말이죠, 전문 사무직종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매칭해주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직업 상담사란 직업 소개를 해주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직업 상담사란 직업과 구인과 구직을 알선해주는 일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다고 그러시는 분 큰일 납니다. 직업 상담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고요.
직업의 지도입니다. 그 사람의 구직 효능감을 끌어올려주고요. 그 사람이 실패한 원인에 대한 행동의 원인을 찾아주고 그것을 개선하게 해주고 비합리적 신념에 빠져있는 사람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겁니다. 실존의 의미를 없는 사람에게 실존의 의미를 심어주는 사람이고. 너무 멋있게 말하나요? 직업 상사가 원래 이런 일을 한다니까요. 이게 원래 직업 상사의 원래 그 직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정말 멋지고 전문가다운 상담사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상담의 종결로 가네요. 상담의 종결은 좀 내용이 조금 있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머리가 찌끗찌끗할 겁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아주 또 맑은 정신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